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이라는 것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주는 것이나 또는 지지력 증대를 시켜주는 것이 부분이 바로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은 재료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 재료가 뭐 잡석이냐, 모래냐, 자갈이냐, 말뚝이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정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실 거는 말뚝 지정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나 이런 잡석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정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잡석 지정은 막 생긴 돌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는데 뭐 돌은 보통 호박돌 정도 크기, 머리통 전후의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박도 사람마다 크기가 틀리죠. 예, 머리통은. 그래서 대략 뭐 10에서 한 20 전후, 뭐 25cm 뭐 이런 정도 크기의 돌을 보통 세워서 우리가 깔아줍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세워서 까는데 이건 보통 이 잡석 지정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이론 개념상 주변부에서 바깥쪽에서 중앙부로 이렇게 보통 들어온다는 다진다는 거, 그래야지 보통 이 지지력 증대를 보통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론하고 실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뚝 박는 것도 보통 말뚝도 이론상은 바깥쪽 주위 말뚝을 먼저 받고 중앙부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지력 증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무 쪽에서는 보통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다 보면 보통 말뚝도 중앙센터 부분에 말뚝이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나가지만 우리 기본 이론상은 바깥쪽에서 주위 쪽에서 안쪽으로 다진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잡석 지정 개념에서는 포인트가 뭐 그런 부분을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워서 다진다는 거죠. 예. 세워서 깐다는 거, 세워서 깐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얘는 주변을 먼저 해야 된다. 주변을 주변부 뭐 또는 가장자리라고 하죠. 가장자리, 주위라고 하죠. 주변부에서 이런 중앙부로 이렇게 순서로 깔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겠죠. 이 잡석 지정의 목적적인 측면.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배수로 역할. 자, 이 잡석은 공극 사이가 많으니까 이런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배수로 역할이라든지 또는 이완된 뭐 지반 다직이나 이완된 이런 지반 다직이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이 잡석을 해줌으로써 이런 밑창 콘크리트 이제 절약 개념, 콘크리트 이 절약 개념 이런 개념상 우리가 이 잡석을 우리가 다지게 될 겁니다. 다짐을 합니다. 보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 지정은 모래 가지고 한 거죠. 모래 가지고 한데 이제 모래 지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때 요거는 물다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 그래서 보통 도로 이제 포장 같은 거 할 때도 물을 뿌리고 이렇게 다져주죠. 그래서 이 물다짐이 밀실한 집안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갈은 보통 이제 잡석 이런 거 안 하고 얘는 자갈로 이제 하는 것이 보통 자갈 지정이죠. 뭐 그래서 모래 지정, 자갈 지정은 중요도가 좀 없고 일반 건물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알아두시고요. 자, 밑창 콘크리트 지정. 자, 콘크리트를 한 거죠.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그러면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보통 목적은 뭐 이런 것인데 보통 잡석 다짐 보통 해놓고 잡석이나 뭐 자갈 지정 같은 거 해놓고 여기에다가 보통 이런 콘크리트를 까는 거죠. 기초판 밑에 콘크리트를 까는 거 이걸 보통 밑창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자, 이 밑창 콘크리트는 자 사실 목적은 사실 이런 목적상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먹매김, 이 먹줄치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먹매김의 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밑창 콘크리트가 이 먹매김 바탕입니다. 자, 돌이나 흙 위에 먹매김을 하면 먹매김이 되지 않죠? 이게 정확한 위치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먹매김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먹매김의 바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런 철근, 백은, 이런 것이 용이해지죠? 예, 철근, 백은 용이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부집, 설치, 세우기 하겠죠? 그 부집 세우기. 그래서, 이런, 공사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것이 용이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잡석 지정이 이 잡석 다짐의 유동 방지적인 측면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지하실 방수로 했을 때, 이 바깥 방수하게 됐을 때 그 방수 바탕 역할을 이 밑창 콘크리트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방수에 이제 방수 바탕 역할을 해요. 지하실 방수에서 이 외방수, 이 바깥 방수, 지하실 방수의 바깥 방수의 방수 바탕 역할을 이 밑창 콘크리트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러면 보통 이거 위해서 이제 두께 대략 5에서 6cm 정도로 보통 그렇게 깔게 됩니다. 이때 이 설계 기준 강도는 이 밑창 콘크리트가 얼마 정도 하는가 하면 보통 시방서 기준상 1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잡고 있죠. 자,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략 150kg/제곱센치 되겠죠? 이 정도의 설계 기준 항도로 보통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철근을 보통 쓰지 않는 콘크리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 주춧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주춧돌 썼죠? 한옥이나 이런 거 지을 때 그런 주춧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뚝 지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뚝 지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인, 저거는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말뚝 기초의 이제 기본상에 대해서 이제 말뚝 지정을 한 것이 바로 말뚝 기초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말뚝 기초에 대해서는 이 말뚝 지정을 한 것이 바로 말뚝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말뚝 기초. 그래서 이 말뚝 지정, 말뚝 기초의 일반상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십시다. 이 기본상에 대해서 기본상적인 측면을 간단히 종합 문제를 대비해서 간단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동일 구조물에는요, 이 동일 구조물, 이 건축물의 적인 측면에서는 말뚝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뚝의 혼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말뚝하고 이 지지말뚝과 이런 마찰말뚝, 이 마찰말뚝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혼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의 혼용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겁니다. 현장 콘크리트 말뚝이나 또는 기성 콘크리트, 타입 말뚝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타입 말뚝하고 동일 건물에 타입 말뚝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장 제자리 콘크리트, 현장 콘크리트 말뚝 이런 거 등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혼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은 동일 건물에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동일 건축물에서 사실 말뚝 지정하고 다른 지정을 갖다가 이질 지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말뚝 받고 한쪽은 잡석 지정하고 이런 이질 지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본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뚝의 이제 허용 지지력 우리가 산정하고 관련돼서 말뚝 이 허용 지지력 산정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저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말뚝 기초 설계에 있어서는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하중 편심.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가 있어줘야 됩니다. 하중에 대한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뚝 허용 지지력 산정을 할 때는 말뚝 지지력만 기준을 잡습니다. 말뚝 지지력에만 의존합니다. 말뚝 지지력. 그래서 이 말뚝 지지력만 가지고 봐줍니다. 말뚝 지지력에 의한 것으로 봐주고, 그래서 특별히 검토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이 기초판 저면에 우리가 집안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지지력은 플러스하면 안 돼. 가산하지 않는 거. 그러면 말뚝 지지력만 요것만 허용 지지로 봐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뚝을 그만큼 튼튼하게 설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질 집안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말뚝을 때려 박았습니다. 말뚝 공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뚝 지지력 이것만 고려해서 설계하라. 기초판 저면에 사실 집안의 지지력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 집안의 지지력. 그래서 이것은 가산하지 않고 말뚝 지지력에만 의존하는 걸로 설계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상 요걸 알아두면서 뒤에 세부적인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측면을 봐도,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기능상 분류적인 측면 보도록 합니다. 기능상. 말뚝을 기능상 분류했을 때 지지말뚝, 마찰말뚝, 그리고 다짐말뚝으로 나눠지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지지말뚝은 말뚝의 끝부분이 경관집안에 지지가 돼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달해주는 말뚝이 지지말뚝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지말뚝 개념상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요거 개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뚝의 저항력은 말뚝 끝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지지말뚝 개념, 말뚝의 끝이 경관 집안에 전달되니까 이런 형태가 지지말뚝이 되니까 지지말뚝은 지지말뚝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력은 당연히 말뚝 선단에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저항력은 말뚝 저항력은 이 선단에 있을 끝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말뚝의 이 저항력은 끝부분 말뚝 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허용 지지력 개념을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말뚝 지지력만 봐준다. 기초판 저면의 집안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인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찰말뚝. 이 마찰말뚝. 마찰말뚝의 개념은 지층과 말뚝의 표면을 가지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마찰말뚝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찰말뚝은 보통 우리가 연약 집안에 우리가 박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찰말뚝은 이 연약층이 깊을 경우에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기초가 있을 때 경관 집안이 너무 깊다는 거죠. 경관 집안이 깊게 있을 때 이 말뚝의 끝이 잘해가지 않기 때문에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게 마찰말뚝인데, 마찰말뚝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점토라든지 실트라든지 또는 사질 같은 이런 집안에 우리가 이 마찰말뚝 연약 집안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통 제일 우리가 지지력이 좋게 내는 것은 이 점토죠. 이 점토가 이 마찰말뚝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이 점토 개념이 됩니다. 그 마찰말뚝은 일반적으로 기본 잡을 때 지름이 클수록 안전하고 지지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흙에 마찰력이 생기다 보니까 넣으면 지름이 커져야지 표면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층하고 말뚝의 표면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자니까
지름이 클수록 안전하고 지질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너무 많이 때리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박아야지 맞춰야겠죠. 자, 만약에 이 말도가 너무 가깝게 박게 되면 자, 이거 서로의 마찰력이 충첩돼 가지고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많이 박지 않는 것이 자,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뚝의 저항력은 얘는 말뚝의 저항력이 끝에 있는데 끝부분에 발생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말뚝 저항력은 3분의 자, 어느 정도 위치에서 발생하죠. 끝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뚝의 저항력은 어느 정도 위에 있게 생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서 대략 3분의 1 부분에 3분의 1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자 3분의 1 끝부분에서 3분의 1 지점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말뚝은 말뚝의 끝부분 선단 부분에 있는 반면에 요거는 3분의 1 부분에 말뚝 저항력이 있습니다. 말뚝의 저항력은 요거는 끝부분에서 3분의 1이고 그래서 위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진 말뚝, 무리 말뚝은 자 많은 말뚝을 박아서 이제 진해력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말뚝을 이제 땅에 이제 많이 박게 되면 자 어떤 집안에 말뚝을 많이 박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밀실해지겠죠. 그래서 이 무리로 여러 다진 말뚝, 많은 무리의 말뚝을 박아서 지지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무리 말뚝, 다진 말뚝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무리 말뚝, 다진 말뚝은, 무리 말뚝, 이 다진 말뚝은 말뚝을 박는데, 이론상은 주변부에서 이 중앙부 센터로 이제 박는다는 거죠. 이론상은 이렇게 박습니다. 주변부에서 주위를 먼저 박고 주위 말뚝을 먼저 박아야 돼. 주위를 먼저 박아야 돼. 박고 중앙부로 박습니다. 이래야지 지지력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지력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변부를 먼저 때려박고 중앙부로 진행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론상 시험은 이론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고 현실에서는 중앙센터를 먼저 받고 주변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말뚝의 지지력은 개개의 말뚝 많이 때려 박았기 때문에 자 말뚝을 많이 박았습니다. 많이 박았는데 그럼 이거는 뭐 사실 많이 박다 보니까 이제 중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이 개개 말뚝의 합보다는 이 무리말뚝의 전체 지점 이 개개가 가지는 거 자, 이 개개가 각각 가지는 이거 전체 합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합보다는 작을 겁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 말뚝의 길이는 사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지력의 한도가 말뚝의 길이를 보통 기본적인 말뚝입니다. 자, 이 지지 말뚝이 아닌 이상 이런 마찰 말뚝이나 무리 말뚝의 개념은 한 개의 말뚝의 지지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증가보다는 수량 증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진 말뚝이나 이런 마찰 말뚝은 이런 수량 증가가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의 지지력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은 현재까지는 안 나왔지만 조금 이제 깊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거기 말뚝의 허용 지지력이 타인 말뚝하고 메인 말뚝 있죠? 이런 현장 콘크리트 말뚝하고 어떤 값을 이용하나 뭐 그 수치 정도 간략히 한번 공부를 해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꼭 목적의 소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기출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상 이제 분류해서 가기 전에 이제 말뚝 간격부터 먼저 하고 말뚝 간격적인 측면은 말뚝을 박을 때 이 말뚝 간격은 거기 표가 나오고 있는데
말뚝 간격 뭐 재료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죠. 그러면 이 나무 말뚝이냐, 나무 말뚝하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하고 기성 콘크리트,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현장 콘크리트 말뚝 개념하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제 말뚝이 있는데 철제 말뚝하고. 자, 그러면 말뚝은 너무 가깝게 박으면 안 좋죠. 일정한 간격 이상 박아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좀 큰 값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뚝 직경 계산하고 최소 간격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무 말뚝일 때는 말뚝 직경에 끝마무리 직경에 보통 2.5배 이상 한 값하고 2.5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보통 최소 간격이 600mm, 바로 60cm 이상. 자, 내고 기성 콘크리트는 자 직경에 자 2.5배 개념은 같죠. 2.5배 월, 자 75cm 이상, 750mm. 그리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자 말뚝 직경에 기본적인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에다가 자 2배 이상에다가 월, 자 이 직경에다가 플러스 1m 한 값하고, 그리고 철제는 보통 직경 2배에다가 2배 이상 한 값하고 월, 자 직경에 자 75cm 이상 한 값하고, 자, 이 두 가지 이제 값을 계산했을 때, 자, 말뚝 간격은 요 계산했을 때 요 값하고 이 값중하고 이 두 개 값중 이제 큰 값으로 이제 받게 되죠. 이때 이 말뚝 간격은 중심 간격을 뜻합니다. 말뚝 피치는 중심 간격, 말뚝 중심 싱에서 말뚝 중심까지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뚝 직경의 끝마무리 직경 값이 자 예를 들어서 30cm, 50cm라 너무 큰가? 예니까 한번 하겠네. 50cm였다 가정을 합시다. 기성 콘크리트가. 그럼 50cm에 2.5배 한 값. 50cm 2.5배 한 값하고 2.5배 한 값하고 그 다음에 75cm 좀 큰 값을 우리가 선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cm 2배니까 125가 되겠죠? 5cm. 75cm. 그러면 125cm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뚝 중심과 이 중심 간격은 바로 싱에서 싱까지입니다. 철근 간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으로 우리가 박아주란 겁니다. 그래서 큰 값 개념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을 이제 재료상 이제 분류했을 때 말뚝 재료상 기준에서 이제 학습해 두실 거는, 자, 이 나무 말뚝은 이제 소나무나 이런 낙엽송이나 이런 밤나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생나무를 보통 이용하는데 나무 진이 있기 때문에 잘 썩지 않죠. 그래서 이 생나무를 활용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실 거는 이제 힘 정도는 일반적으로 말뚝 길이 50분의 1 이하로 해주시고, 50분의 1 힘 정도는 말뚝이 약간 이렇게 힐 수가 있겠죠. 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뚝이 있게 되면 50분의 1 이하로 하고 길이의 50분의 1이 돼야 돼. 힘 정도는. 그러면서 자, 이 끝마구리와 자, 이 끝마구리 중심선, 여기 이제 중심선을 이제 연결해서 이 말뚝에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하고 이걸 갖다가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걸 연결했을 때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연결했을 때 지금 말뚝이 이렇게 휘어있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중심하고 요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부재 내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준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나무 말뚝은 이제 부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껍질은 꼭 벗겨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 말뚝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패 방지 차원이 이래야 되니까, 부패 방지 차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생나무여야 된다는 거죠. 생나무고. 그리고, 껍질은 벗겨줘야 되네. 껍질 벗겨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껍질은 벗겨서.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큰, 혹 같은 거나 옹이는 다듬어 줘야 되겠죠? 네, 껍질 벗기면서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면 이하에 이제 기본적으로 박아주는 것이 됩니다. 상수면 이하. 그래서 물속에 잠기게 해주라 이거죠. 그럼 부패균을 차단해서 한 몇백 년 정도 가죠. 한 200~300년 정도 가니까 상수면 이하에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기본 잡아두시면서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할 때 그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이제 나무말도 이제 끄면은 보통 우리가 3방향에 4방향으로 빼쪽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이제 끝 부분을 이제 다듬게 되는데, 이때 이 다듬을 때는, 3방향, 4방향 빗깎아서, 이제 뾰족하게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빗깎는 길이는 말뚝 지름에 대략 이렇게 이제 깎았을 때, 이렇게 3방향, 4방향으로 깎겠죠? 그 다음에 이 말뚝 지름 기준 잡아서, 요 깎는, 요거는 대략 1.5배 정도로 한다는 거죠. 빗깎는 길이. 요거는 대략 요거 지름에 직경이 뒤락하면 1.5D 한다는 거예요. 1.5배인가? 요 정도 이제 우리 빗깎아서 뾰족하게 해서 우리가 해주고, 그럼 집안이 단단하면 이 끝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세신을 갖다가 세신시켜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말뚝 박아서 때려봤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상수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말뚝 길이 제한은 대략 한 15m 전후로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죠. 약간 특수한 것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보통 알아두실 거, 이 주근 개수는 보통 6개죠. 6개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주근 개수는 저하고 비슷하네요. 우리가 기둥에서 보통 원형 기둥의 그 최소 절근 개수하고 같겠죠? 얘도 타일이니까 최소 절근 개수는 6개 해야지, 낫은 철근을 이렇게 감을 수 있으니까, 보통 최소 주근 개수는, 자, 6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단면적, 이 6개 이상을 한 그 단면적이 말뚝 그 실단면적 0.8%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근 개수하고 그 단면적 개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근 개수는 6개 이상이고, 이 주근의 이 단면적이 전체 그거의 0.8%. 자, 그래서 요거는 이 프로떼지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기성 콘크리트는 자, 주근 개수, 예를 들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는 일반 현장 이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요거는 주근 개수는 동일합니다. 주근 개수는, 자, 6개 이상이 최소한 돼줘야 되는데, 이때 이 단면적 개념이 이 설계 단면 0.4% 이상이 돼주셔야 돼. 0.4% 이상으로 해야 돼. 얘는 설계 단면적은, 철근의 그 단면적은 요거는 0.4% 이상이고요. 자, 기성 콘크리트는 0.8%입니다. 요거는 4% 이상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는, 자, 일단은 철근의 개수적인 측면은 똑같아요. 개수는. 그런데 단면적 개념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요거 이제 30mm 3cm 이상으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현장 콘크리트 말뚝은 피복 두께가 두껍습니다. 얘는 피복 두께가 6cm 이상이고요.
피복 두께가 6cm 이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 이제 조금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종류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십시오. 저희 공부할 때는 이 종류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내네요. 그래서 종류는 그 특성을 잡아서 컴프레셔나 심플렉스, 레이몬드, 페디스탈, 이런 프랭키 말뚝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할 때는 시험 칠 때는 그때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형식이네요. 그래서 시험 그때마다 이런 출제 유형은 달라지니까, 그리고 출제된 부분은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특수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 지정. 자, 특수 지정적인 측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지정적인 측면을 봤고요. 일반 지정에서는 이 말뚝 지정을 위주로 많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 특수 지정. 특수 지정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 우물통식 기초, 보통 피어 기초라고 하죠. 이제 깊은 기초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물통식 기초, 보통 피어 기초라고 하죠. 우물통식. 우물통, 마치 이제 치마에서 내려간다. 그래서 피어 기초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이제 깊은 기초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죠. 깊은 기초에 보통 이용하는 기초. 이 두 가지가, 거기 자망 기초나, 자망 기초하고 요 두 가지는 깊은 기초에 많이 이용하는 거죠. 깊은 기초에 이용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개념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물통식 기초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보통 이제 채소 지름이 이렇게 우물통 형태로 이렇게 파내려가 되면 교량 같은데 많이 한 공법이죠. 자, 이 채소 지름은 최소한 90cm 돼야 됩니다. 채소 지름이 보통 90cm 이상은 해야 돼요. 90cm 이상은 돼야 되고, 보통 그래서 기준에 그런 길이 이제 이렇게 이제 파내려갔을 때 전 길이. 그래서 이제 전체, 밑에 공간이 좁아서 약간 옆으로 그랬습니다. 전 길이는, 보통, 최소 지름에 보통 15배 이상 안 되게 해야 돼. 이하로네. 15배. 이하로 처리해서 이렇게 우물통 형태로 파내려 가는 거죠. 이것이 피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망기초, 이 자망기초는, 보통 개방자면, 보통 용기자망, 개방자망과, 용기자망, 그리고, 그 다음에 벽식자망 형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벽식자망. 자, 보통, 이 개방자망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갖다가 지상에서 축조해서 그 무게로 우리가 파내려 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기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하수가 많이 나거나 토압이 클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보통 개방자망 개념이 되죠. 개방자망에 지하 구조체를 갖다 지상에서 이제 축조하는 거예요. 축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날이 달린, 여기서 이 자중 무게로, 이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무게로, 자, 여기서 이렇게 파내려 가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파괴되면, 자, 여기가 약해지니까, 여기 살살 파괴되면, 자꾸 이 자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개방자망이죠. 그래서, 이 대기에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압력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토압이나 이런 수압이 클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개방자망 개념이 될 겁니다. 근데 용기자망은, 자, 이런, 물이 이제 많을 때, 이제 안에 공기압을 가해서 하는 거죠. 압력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토압이나 수압보다 강한 압력을 내부에 가해가지고 이제 파들은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수압이 이제 지하수가 많아서 이 수압이 지하수량이 많거나 또는 수압이 클 때죠. 이 수량이 많거나 또는 수압이 크거나 이런 토압이 클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용기잠암이죠. 그래서 안에 공기압을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물이나 이런 토사가 유입되지 않겠죠. 이렇게 파내려가는 것이 바로 용기잠암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용기잠암을 하게 되면 사실 저거하고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잠수병이 걸리다시피 자, 이게도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용기잠암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보통 이제 벽시잠암법은 지하층이 깊고 대지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대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벽시잠암을 하는 거죠. 이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잠암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소음이나 이런 진동이나 집안 침하를 발생하지 않고 지하층을 만들 수 있는 공법이 이 벽시잠암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잠암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 연약 집안의 이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은 연약 집안에 관련돼서 그럼 연약 집안들은 보통 부동 침하가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첫째로 부동 침하는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것, 동일한 침하가 아닌 것이 부동 침하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간단히 보시면 연약 집안의 건축물을 축조했거나 경사 집안이나 이질 지층에 건축했을 경우나 낭떠러지에 접했을 때나 무리한 일부 정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정축의 개념은 이거 됩니다. 일부 정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동침하는. 예를 들어서, 정축을 했는데, 이렇게 정축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침하가 잘 안 생기겠죠. 통일하게 이렇게 정축을 했으면. 그런데, 정축을 했는데 문제가 건물에다가 한 부분만 이렇게 정축한다는 거예요. 정축을. 이런 일부 정축이 됐을 때, 자, 부동침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수의 변경으로 해서 이제 주변의 대지가 이렇게 파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 요새 많이 팔 때는 막 6층, 8층까지 막 파내려가니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접대지 여기가 침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지하수가 여기 흐르고 있는데 지하수위가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침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이제 구멍이 있거나 또는 매운 땅일 때, 매립지일 때는 부동치가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질지형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 개념, 대책은 상부 구조나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 대책적인 측면, 이 연약점의 대책적인 측면은 집안에 대한 대책도 있을 거고, 집안. 그리고 기초 구조에 대한 것도 있을 거다. 그리고 상부 구조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집안에 대한 것이 바로 집안 계량 공법 되겠죠. 이런 집안 계량 공법적인 측면. 집안 계량 공법 측면, 집안에 대한 대책이고, 자, 기초하고 상부 구조. 그러면 기초 구조는 굳은 집안에 지지시키면 되겠죠? 기초를, 침하가 생기는 건 집안이 연약했기 때문에 생기니까 굳은 집안에 직접 기초 형태로 직접 지지시키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연약 집안에는 이런 마찰 말뚝 사용해 주는 방법. 그리고 지하실을 설치하는, 이 지하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자, 저거죠. 기초구조에서 이 지하실은, 기초구조에서 이 지하실적인 측면은, 자, 요거는, 자, 전부요. 일부 지하실은 안 좋습니다. 이 일부 지하실.
일부 지하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동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보를 강하게 연결해주는 방법 되겠죠? 지중보를 우리가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중보, 보통 기초보라고 칭하죠. 그래서 지중보가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부동치마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측면상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이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은 건물을 경량화시켜라. 근데 건물을 경량화시키는 건 사실 한도가 있을 겁니다. 예. 건물의 경량화입니다. 가볍게 해주면 치마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 개념이죠. 그리고 이 강성을 높여줘야 돼. 구조물의 강성. 강성이란 것은 하정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하죠. 강성. 그래서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그래서 강성은 높여야 돼. 강성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체식 구조로 하라는 거죠.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로 처리해주면 치마를 최대한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평면 길이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A동하고 B동 개념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면 길이는 최대한 이것은 짧게 해야 됩니다. 평면 길이는 짧게 하고요. 그리고 이웃 건물과의 거리, 이것은 최대한 멀게 하라. 이거는 멀리 하라는 겁니다. 멀리 배치하라. 그럼 멀리 배치, 평면 길이가 짧아야지 여러 집안에 안 걸칩니다. 평면 길이가 길면 여러 집안에 걸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치마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분산됩니다. 자, 응력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러면 지중 응력이 생기는데 나중에 지중 응력이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렇게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최대한 멀게 하고 멀리 해주고, 이거는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처리해 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중량이나 이런 것을 분배를 하중을 고르게 분배시켜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건물의 중량 분배를 고르게 균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건물의 이 중량 분배나 중량이라든지 이런 하중이 오면 이거 균등히 해주는 거예요. 균등히 분배하도록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되겠죠. 그래서 부동치마 방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방법 개념이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계량 공법이 바로 집안에 대한 대책 개념이 될 겁니다. 최근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다른 데도 가고 있으니까 이런 지방 계량 공법적인 측면을 좀 학습을 좀 해두시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지방 계량 공법적인 측면은 우리가 집안에 이제 탈수하는 공법이 있을 거고, 탈수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방 계량 공법, 집안을 계량해 주는 거죠. 지방 계량 공법. 그럼 보통 이제 집안에 이제 물빼기가 있는데, 물빼기, 보통 이 배수공법. 자, 이 탈수공법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웰포인트 공법입니다. 웰포인트. 그래서 이 사질 집안에 웰포인트 공법을 쓰죠. 웰포인트란, 이 여가기를 갖춘 이것을 설치해서 이 웰포인트 공법. 이거는 사질 집안이죠. 사질에 보통 이 배수공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강 끝에 이제 웰포인트, 여가기가 달린 이 웰포인트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빨아내는 공법이죠. 부지 주변에 한 1m 간격으로 이 철관을 박아놔서 그 끝부분에 웰포인트를 갖춘 이 여가기를 설치해서 물을 빨아내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질 집안에 적합한 거죠. 사질통.
사실토익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해드리면, 자, 이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적인 측면. 자, 이거는 이제, 점토질 집안의 모래 기둥을 형성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점토입니다. 점토질 집안이 하는데, 이 드레인이 원래 영어로 배수 개념이죠. 배수. 그래서 이제 샌드 모래 기둥을 활용하는 겁니다. 모래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점토 집안에 모래 기둥을 만드니까 보통 점토는 투수계수 투성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잘 이걸 해가 철간 박아서 일반 여각이 설치해서 물을 빨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기둥을 일정한 간격마다 설치를 해 천공을 해가 구멍을 점토질 집안에 뚫어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을 형성하는 거죠.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웰 포인터와 같이 철간 때려 박아서 여각에다가 쭉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토는 일반 그냥 웰 포인트를 쓰게 되면요, 여각이가 다 막혀버려요.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못 빨아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우리가 빼내는 것이 바로 샌드 드레인의 모래 말뚝, 모래 기둥을 형성하는 거야. 이것이 샌드 드레인이고, 대신 자, 페이퍼 드레인은 흡수지를 이용한 거죠. 종이. 예, 드레인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동일하게 이 점토 집안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석회 공법이죠. 생석회, 자, 말뚝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케미코 파일 공법이라고 치는데, 케미코 이 파일 공법이라고 보통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석회 말뚝 공법. 자, 이거는 생석회, 자, 저걸 이용한 겁니다. 석회. 생석회 흡습하고 물을 흡수해요. 흡수가, 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팽창합니다. 흡수는 이런 팽창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한 게 생석회 말뚝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토 집안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빼기 배수 공법의 대표적인 걸 이제 다뤘는데, 그래서 이 물빼기 배수 공법을 쓰게 되면, 자, 자기 집안의 지지력 등등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빼기 배수 공법을 하면 인접, 이런 대지나, 자, 이 집안 등의 건축물에 있죠? 예, 인접대지는 이런 건축물에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는 빼서는 좋은데 발생될 우려가 좀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빼기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진 공법. 이 다진 공법은 자, 집안 다지기죠. 집안을 다져주면 진해력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집안 다진 공법이 있을 거고, 다진 공법은 대표적으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진동 다진 공법 형태에서죠. 이거는 사질 집안에 조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점토 집안의 경우 탈수를 하면서 물을 빼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공법, 그라우팅 공법이죠. 보통 시멘트 페이스트 물이나 또는 이런 주의공법. 주의공법은 고결공법이라고도 하죠. 고결공법.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든 시멘트 물이나 아니면 약액을 주입해서 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그라우팅이라고도 하죠.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질 집안 같은데 조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극이 있는 집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환법이라는 것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는 거죠. 굴착치환이 있고 폭파치환이 있습니다. 다 드러내고 하는 굴착치환 또는 폭파치환법이죠. 치환은 양질의 집안으로 이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치환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치환공법.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폭파 치안이나 굴착 치안이 있다라고 보면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는 것은 파내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굴착 치안이나 또는 폭파 치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이나 그 기존 건물의 이 기초나 집안 지정을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우리가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합니다. 언더피닝 공법. 자, 이 언더피닝 공법은 요거는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의 기초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집안을 이 보강하는 이 공법을 우리가 총칭해서 이끌는 말입니다. 총칭해서 이끌는 말. 이것을 우리가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언더피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공법. 지하공법이라는 건 지하 하중을 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치마가 있으니까 집안이 건물을 지면 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하중을 가는 거죠. 건물의 무게만큼 하중을 가게 되면 미리 압밀이 될 거죠. 압축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치마 같은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런 지하공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정은 특히 말뚝 지정 이런 측면이나 보시고 연약 집안의 이런 대책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간단히 기초 부분과 그리고 이제 설계 하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